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만인이 존귀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그 가르침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마지막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5월의 마지막 연휴에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국민의 삶을 되새기겠다라고 밝혔고 또 계곡 정비 현장도 찾았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갑니다. 주요 정책 현안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3대 종단을 찾았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서로 다른 생각을 화합하고 아우르는 배려와 이해의 정신, 각자 도생이 아닌 공존 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부처님의 이 귀한 말씀들을 등불로 삼겠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만인이 존귀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그 가르침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원흉 태통의 정신을 깊이 새기며 하나된 힘으로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조계종과 천태종, 태고종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3대 종단을 모두 찾은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이 역대 대통령들이나 아니면 이제 정당의 뭐 정치 지도자들이라든가 보통 이제 이 조계종, 그 조계사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그 봉축 법요식에 주로 참여를 하시죠. 예. 그런 이제 광경만 보다가 이번에는 좀 이제 이례적인 그런 광경을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계종 거쳐서 이 천태종 거쳐서 태고종까지 또 천태종 그 관문사에서는 또 보니까 점심 공양까지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봉축 법요식에도 참석하시고 또 이 법당에 들어가서 예불도 하시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어제 온 국민이 이제 지켜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 기존에 좀 틀을 좀 깨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종단 간에 약간의 이제 뭐 그런 서로 간의 어떤 라이벌 의식 이런 것들도 있기 마련인데 그것도 좀 뛰어넘어 보자 이제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통합과 화합을 뜻하는 원흉회통이라는 불교 가르침을 언급했는데요. 이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 대통합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네. 좀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효대사의 이제 화쟁 사상에 이제 뿌리를 좀 두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인데 넓게 이제 그 융합하고 또 소통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좀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국가적으로 좀 약간 위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된 힘으로부터 좀 이제 출발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더욱더 이제 진영 대립도 심하고
공론 분열도 좀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그 부분을 좀 강조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에 직접 정비를 했던 포천 백운 계곡도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아파가지고 그냥 수리하게 와가지고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저희 연기부터 자리세 안 내고 너무 편하게 너무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뭐 불편한 건 없으세요? 너무 좋아요. 대통령께서 이거 이렇게 다 해주셔서 최고예요, 최고. 감사합니다. 나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화면만 봐도 좀 시원해 보이는데 이 백운 계곡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한 곳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사 시절에 그 여기에 있던 이제 불법 업체들 다 정비를 했던 이제 그런 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좀 특별한 장소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전국에 또 이렇게 계곡에 있는 불법 업체들 좀 다 정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상징성도 좀 있다. 그래서 이제 방문을 이제 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때 이 계곡에 무려 1,600개 정도의 그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하천을 점유를 하고 네. 그리고 자릿세를 받고 그래서 자연 그대로 국민들이 좀 그 여유롭게 즐길 수 없게 이렇게 좀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정비가 거의 다 이제 끝났고 이제 하기 때문에 방문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릿세가 없어서 너무 좋다 이런 목소리도 들었는데 사실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걸 오랫동안 못 누렸었잖아요. 시민들 반응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산 좋고 물 좋은데 가서 좀 발이라도 좀 담그고 잠시 아이들하고 거기서 물놀이도 좀 하고 싶고 그런데 들어가면 이제 업체들이 딱 그 점유를 하고 자릿세 안 내면 그 하천 그 계곡 근처에도 못 내려가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오랜 관행으로 이제 누적이 되어 와서 국민적 피로도도 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또 그런 것을 피해서 이제 가다 보면 사실은 이제 선택지도 많이 좁아지죠. 주요한 그 유명한 계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국민적 불편도 좀 상당했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마침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비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국민들이 좀 온전하게 하천, 계곡들을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계곡 정비 사업을 특별히 지시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그 이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럼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될지도 짚어주시죠. 네, 뭐 가장 이제 그 우선적으로 고려될 점은 역시 이제 국민적 불편함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 뭐 등산도 많이 다니시고 산과 계곡도 좀 많이 찾으시는데 그런데 그런 곳에 일단 이런 업소들이 있으면 약간 좀 눈살 좀 찌푸리게 하는 그런 그 측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그 자기네들 영업을 위해서 뭐 콘크리트로 뭐 이렇게 포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불법 시설물도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관도 해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등산하고 내려오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금 좀 짜증이 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등산 마치고 거의 다 내려와서 뭐 잠시 양말 벗고 신발 벗고 좀 발에 물에 이제 발 좀 담궜다가 네. 뭐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못 하게 막고 있고 또 요금까지 내야 되고 이제 그런 것 등이 굉장히 이제 불편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역시 환경적 측면이죠. 자연은 자연 그대로 존재하게끔 하고 그걸 즐기는 것이 맞는데 미관도 미관이지만 자연 환경 자체도 많이 좀 나빠지지 않습니까? 또 이런 네. 업소들이 너무 과도하게 이제 많이 이제 조성이 되다 보면
그 계곡물도 많이 이제 흐려지고 또 오염 물질들도 많이 또 거기서 또 유입이 되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먹게 되는 식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뭐 정비를 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과 환경을 위한 측면이다 짚어주셨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어느덧 노무현 대통령께서 떠나시고 맞이하는 17번째 5월입니다. 당신께서 떠나신 후 이 땅에는 수많은 노무현들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 역시 그중 한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추모하는 마음을 넘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무게를 느끼며 당신의 뜻을 이어가려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는 대한민국,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생에 걸쳐 만들고자 하셨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꿈, 국민 주권 정부가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이 가장 마음에 든다며 그렇게 불리길 바라셨던 분,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한껏 자신을 낮추시던 분, 대통령 욕을 하며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웃으시던 분, 퇴임 이후 봉하마을로 내려오신 뒤에도 대통령님 나오세요 라는 국민들의 부름에 하루에도 몇 번이고 마당에 나와 대화를 나누고 노래도 부르고 함께 해주셨던 분, 따뜻하다 못해 뜨거웠던 그 누구보다 인간적이었던 사람 노무현을 우리 모두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당신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이 나라와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늘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그리움이 담긴 애틋한 추도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17주기 추도식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참석이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이제 정권의 성격이 좀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죠. 물론 이제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이긴 했습니다만 진보 정권이 오랫동안 이제 추진해온 이제 개혁 과제들 그것이 이제는 좀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권력기관, 검찰 개혁 이런 것 등이 지금 이제 거의 완수 단계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게 노무현 정권 시절에 뭐 검사와의 대화 뭐 이런 이제 이벤트도 있기도 했습니다만 네. 그때부터 추진해 온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마무리돼가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번 정부가 이제 국민 주권 정부인데 노무현 정부가 이제 참여 정부 아니었습니까? 국민 참여 정부였거든요. 그래서 각종 이제 행정기관의 이제 국민 참여도도 굉장히 높았던 시기였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바하고도 상당히 일치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사실은 뭐 경제정책이나 이런 것 등이 굉장히 실용적 노선을 이제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 체결, 그 당시 진보 진영에서 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던 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노선하고 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좀 더 특별하게 다가왔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날 이 자리에까지 찾아와서 선을 넘는 조롱을 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일명 일베 이용자들로 추정되는 청년들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대책을 언급했죠? 네, 뭐 이제 일베로 보통 불리긴 합니다만 이제 일간 베스트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이제 회원들인데 성향이 좀 극우 성향으로 좀 알려져 있죠. 예. 아마 그 커뮤니티 활동가들로 추정이 되는데 일베 그 이제 상징하는 그 티셔츠를 입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예. 앉아 있는 그 상이 있습니다. 그 옆에서 이제 일베를 상징하는 손 모양을 이제 보이면서 사진을 찍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좀 모욕하는 이제 그런 행동들을 좀 했는데 이게 좀 과하다, 지나치다 이제 그런 판단을 좀 내린 거죠. 최근에도 뭐 아시다시피 이제 스타벅스 관련해서 탱크데이 행사가 논란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네. 5.18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일종의 혐오 행동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좀 추정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몰아치기식으로 좀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이걸 좀 이제 통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대통령이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간 베스트 폐쇄까지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네. 사실은 뭐 일간 베스트 폐쇄는 문재인 정권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실행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어찌됐건 이제 민주당 주도로 해서 이런 혐오 행동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그런 일련의 입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고 나면 뭔가 법적인 제재, 과징금 부과라든가 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뭐 그런 것 등이 지금 뭐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혐오와 조롱이 정말 도를 넘는 것 같은데 대책이 잘 나와야 할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강조를 했습니다. 법인의 슈퍼카를 개인의 것처럼 타고 다니는 문제 국무회의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해법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간헐적으로 그동안에도 몇 차례 뭐 언론 보도를 타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이제 그 법인 내에 고가 차량이 전국적으로 한 10,000대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돈 가지고 사서 타야 될 그런 이제 슈퍼카들을 이게 회사 돈으로 법인 돈으로 해서 경비 처리해가면서 자기 차처럼 이제 타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불법 내지 탈법 행위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주주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그런 것 등이 이제 뭐 오너 일가를 중심으로 해서 적지 않게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법대로 하자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너 일가들도 뭐 주식 가지고 있고 사실은 이제 많은 수입을 획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기 돈으로 떳떳하게 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법인을 그런 식으로 이제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았던 것인데 그것도 이제 근절하겠다. 이것도 뭐 따지고 보면 좀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국민주권정부의 개혁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아시아 최고 축구팀, 여자 축구팀을 가리는 대회에서 북한의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뭐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사실은 그 국교를 이제 좀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활용됐던 것이 이른바 핑퐁 외교 아니겠습니까? 네. 주계장막을 걷어낸 핑퐁 외교 유명한데요. 뭐 이제 그런 계기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여성 축구팀이 한국에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좀 있기도 했고 네. 또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아니 북한에도 이런 클럽 축구팀이 있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을 다들 하셨을 텐데 제가 보기엔 사실상 국가대표가 아닌가 싶긴 해요. 네.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그 클럽 축구 명의로 참가를 해서 이번에 이제 우승을 좀 한 거고 또 우리나라에서 우승을 했다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자들도 그렇고 뭐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결승이 이제 일종의 한일전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여겨져서 네. 응원도 열심히 하고 이겨주기를 바라고 이제 그랬던 건데 좀 북측 대표단의 좀 입장은 좀 이제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회견장에서 약간 좀 이제 좀 우리로서는 좀 불편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도 했고 이제 그렇긴 한데 북한 사회가 워낙 이제 경직돼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어찌됐건 뭐 이제 북한의 뭐 두 국가 노선에 따른 것이든 어쨌든 간에 일단은 이제 이런 운동 경기 팀이라도 향후에 교류하는 계기가 좀 이제 더 마련이 된다라고 한다면 남북 관계에도 조금 이제 개선 조짐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오늘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현재는 제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겠습니다. 제주 산간에 250mm 이상, 남해안에 15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최대 100mm 안팎,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에 초속 15m 안팎, 제주 산지와 남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예상되는데요. 시설물 점검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대전, 대구 27도, 부산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 서쪽 지역부터 잦아들겠고요. 주 후반부터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후 위기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극한 호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홍수 위험도 커지고 있죠. 정부의 올여름 홍수 피해 예방 대책, 최재웅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대응과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늘 오후에도 이제 호우특보가 발효가 되어 있고 굉장히 강한 돌풍이 또 있을 거다 이런 예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계속 비가 한번 내릴 때마다 조마조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배경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좀 기후변화 영향으로 시간당 한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극한호우에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책을 좀 차질 없이 추진한 것 외에도 부처 간 좀 경계를 없애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게 이번 대책 마련의 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범부처 간에 모든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가동해서 피해 예방을 막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자, 올 여름 홍수 대책의 핵심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올해 홍수 대책의 큰 방향은 세 가지로 추진이 되고 네. 있습니다. 첫째로는 물그릇 확보를 통해서 홍수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예측 체계 강화를 통해서 대응 시간을 확보하며 취약 및 위험 요소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는 것을 크게 세 분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단 핵심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당초에는 홍수 조절 목적이 아닌 농업용 저수지나 발전 댐 등을 홍수기에는 물그릇으로 활용을 좀 하고, 강남역 등 도심지에 대한 도침수 예보와 함께 AI 학습을 통해서 보도 정확하고 빠른 예보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자, 이렇게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무회의에서 기후부가 여름철 홍수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주요 내용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죠. 네, 기후부입니다. 최근 기후위기 영향으로 극한호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핵심 대책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홍수 조절용 물그릇을 대폭 키웠습니다. 현재 홍수 조절 용량이 108억 톤 정도 되는데요. 10억 톤 정도를 늘려서 118억 톤까지 물그릇을 키웠습니다. 둘째, 도심 침수 예보 체계를 도입하고 강우 레이더 일원화 등을 통해서 홍수 예측력을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수 취약 지역과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대비와 대응력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농림부, 행안부, 지방정부 등과 힘을 합쳐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네, 지난 5월 12일에 있었던 국무회의 기후부의 보고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자, 과장님, 먼저 물그릇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홍수 예방 대책과 함께 요즘 자주 나타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물그릇 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홍수 대책을 말하는데 물그릇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일단 물그릇 확대의 목적은 초기에 내린 비를 댐과 같은 시설물에 잡아둠으로 인해서 하천의 수위를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댐이나 저수지 같은 시설물들을 건설해야 되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제 이런 시설물을 건설하는 데는 건설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저희 정부 대책에서는 당초 홍수 조절 목적으로 사용해졌던 농업용 저수지, 하구뚝, 발전용 댐 등을 홍수기에는 시설 관리 기준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도 최대 10억 톤이 넘는 그런 물그릇을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수량으로는 한탄강댐 한 3개 정도를 새로 건설하는 효과가 나오고요. 또 비용적으로는 건설 비용으로는 약 4조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숨은 물그릇을 확보해서 저수를 조절한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물그릇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용 저수지인데요. 농업용 저수지가 전국에 상당히 많이 있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예, 그간의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최우선으로 운영해서 홍수 조절 시설로서의 운영을 좀 미흡한 면이 있었는데요. 예. 올해부터는 농식품부와 저희가 긴밀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저수지를 홍수기 물그릇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만 톤 이상 저수지에 대해서 관리 수위를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간에 저희가 사전 방류 대상이 아니었던 17개 저수지를 또 추가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14.2억 톤의 물그릇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그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하면 또 이런 효과가 나오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물그릇 종류 중에 하나, 하구둑, 예. 또 방조제입니다. 예, 이게 예. 하류 쪽에 있는 곳인데 이런 것도 홍수 조절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하구뚝과 방조제는 당초에 이제 물을 막아서 그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이제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하구뚝하고 아산만 방조제를 역시 홍수통제소장의 지시에 따라서 방류 승인 대상으로 새로 기정을 하고요. 집중호우가 예상되거나 아니면 상류댐에서 방류가 있어서 홍수 위험이 증가될 경우에 관할 홍수통제소장의 지시에 따라서 사전 방류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최대 1.5억 톤의 물것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으로만 해도 일단 많은 물그릇이 확보될 것 같은데 이 외에도 발전용 댐이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댐 하면 항상 그런 용수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 이 발전용 댐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또 있나 보네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목적 댐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홍수 조절 기능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수력이나 양수 발전 댐은 당초의 목적이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홍수 조절 시설로서의 역할은 좀 미미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금년 홍수기부터는 강우 예보 시에 사전 방류를 해서 역시 농업용 저수지와 마찬가지로 최대 4.7억 톤이 증가한 최대 8.5억 톤의 물것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제 발전용 댐의 당초 목적이 전기를 생산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저희가 숨은 방류가 아닌 발전 방류를 통해서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농업용 저수지 또 뭐 하구둑, 방조제, 말씀하신 발전용 댐 이런 것들을 물그릇을 활용해서 홍수 조절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셨고 그리고 이 침수 예보 알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워낙 예. 요즘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고 또 순식간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예. 침수 예보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올해부터 도시 침수 예보를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도 이제 저희가 정보는 제공을 했었습니다. 네. 다만 과거와 좀 다른 면이 있다면 과거에는 지자체 등에 저희가 이제 침수 관련 정보,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침수가 되고 어느 정도 깊이로 침수된다라는 정보를 제공을 했었고 그 관련 지자체에서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을 대피시키거나 이런 이제 좀 이중화된 좀 한 단계 더 거치는 단계가 있었다면은 올해는 국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직접 전달해 드리는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부가 침수주의보나 침수경보를 발령하면 침수 위험 지역을 지나는 주민들에게는 그 본인이 가진 핸드폰으로 안전 안내 문자가 오는 방식으로 해서 네.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서울시 6개 구에 도시 침수 예보가 이렇게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기존과 좀 달라졌던 점은 저희들이 그걸 확인하면서 조금 더 빨리 침수에 대한 예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자, 이 내 위치 기반 침수 안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침수 예보가 났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말씀드렸듯이 침수 예보가 발령되면은 그쪽 근처를 지나는 국민들의 핸드폰으로 안전 안내 문자가 나가게 되는데요. 이 안전 안내 문자에는 지금 침수 주의보다 침수 경보다 하는 정보와 함께 저희가 최근에 이제 구축을 한 홍수 위험 지도라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URL이 같이 붙어서 나가게 됩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URL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저런 이제 사진들이 뜨게 되는데요.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본인의 위치에서 그 침수 지역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침수 지역이 지금 어디에 있어서 어디를 어떻게 피해 가야 되는지 정보를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지금 위치 기반 안전 안내 문자 말씀하신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데 저걸 보면서 이 부분은 가면 안 되겠다. 이쪽은 막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또 지방 정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는 그런 직접적인 정보 전달이 되는 거고요. 동시에 이제 지자체, 경찰, 소방 등에도 이제 저희가 관련 정보를 제공을 함께 됩니다. 그러면은 지자체는 이제 주민 대피를 시킨다든지 경찰은 차량 통제를 한다든지 하는 본인의 그 개별 기관별로 이제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현장 조치가 발동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지방 공무원들이 또 하는 역할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AI가 요즘 대세죠. 뭐 많은 분야에서 AI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재난 안전 분야에서도 굉장히 그 화두입니다. 예. AI를 통한 홍수 예보 방식은 어떻게 좀 변화가 있나요? 예, 최근 들어서 저희 기후부에서도 AI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홍수 예보관이 이제 수위 정보나 아니면은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물리모형 분석을 통해서 홍수 예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하다 보니까 좀 제한된 시간과 그런 범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최근엔 AI가 방대한 과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수위를 예측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1차적으로 AI가 예측한 정보를 가지고 홍수 예보관이 이를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홍수를 예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한 75개였던 홍수 예보 지점을 한 3배 가까운 223개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촘촘한 홍수 예보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는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빠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AI가 참 폭넓게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네.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위치 기반 안전 안내 문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긴급 재난 문자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긴급 재난 문자는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안전 안내 문자하고 긴급 재난 문자는 형태는 약간 다른데요. 예. 저희가 올해 좀 개선한 점 위주로 좀 말씀을 네. 드리면 홍수주의보나 홍수경보, 앞서 말씀드린 도시침수 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발령이 되면은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안전 안내 문자의 또 단점이랄까 하는 게 뭐냐면은 개개인의 핸드폰에서 설정을 뭐 무음으로 한다든지 소리를 줄인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하천 제방고에 거의 근접하는 수위, 저희는 이제 그걸 심각 단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 심각 단계에 달하게 되면은 그때는 단순히 안내 문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한 40대11 이상의 강력한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 재난 문자로 격상해서 발송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 직관적인 정보가 전달될 수 있고 주민들이 좀 대피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홍수 심각 단계시 긴급 재난 문자 제공 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CG를 준비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긴급 재난 문자 바로 또 울리고요. 또 내 위치 확인, 침수 우려 지역 확인 이걸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장님 지금 물재 대응 과장을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맞습니다. 집중 호우가 발령이 되거나 또 예.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이런 부분 재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 말씀해 주시죠. 가장 먼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네. 것은 이 홍수기에는 저희가 보통 한 6월부터 9월 사이를 홍수기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홍수기에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많은 대책 그리고 정보에 좀 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네. 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홍수 예보, 뭐 호우 예보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산림청에서 발효하는 우리 뭐 산사태 예보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정부의 발표에 좀 귀 기울여 주시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위험 지역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위험 지역이라 하면은 하천변이나 도로 아니면 교각 아니면은 이제 저지대 같은 곳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우리 홍수기에라도 좀 출입을 자제해 주시는 게 위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말씀드린 부분은 기후부에서도 뭐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국민들의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저희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홍수 대비 안전 요령, 특히 말씀하신 대로 홍수기에 그 하천에 가지 않는 것, 물이 정말 순식간에 불어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또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부분들에 귀 기울여 달라는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재웅 기후부 물재해 대응 과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취약 차주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 체계가 부실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국가데이터처의 농업 통계의 정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팩트체크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헷갈리기 쉬운 기내 수화물 규정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금융지원 체계와 관련한 보도인데요. 빚을 깎아주는 것만으로는 재기를 보장할 수 없다며 소득 창출 능력이 없다면 돈을 빌려줄 게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금융지원이 사후 관리 없이 단편적 지원에 그친다는 지적인데요. 하지만 보도된 내용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범정부 차원의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했는데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취약차주에게 금융과 고용, 복지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까지 이제 확대된 명실상부한 복합 또는 종합지원 체계가 갖추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니까 2년간 한 21만 명께서 상담을 하셨고 또 혜택도 받고 이런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통합지원 수혜 규모를 더 자세히 짚어보면요. 지난해 기준 금융과 고용 서비스 연계자는 약 6만 5천 명으로 앞선 해보다 225% 증가했고 금융과 복지 서비스는 10만여 명으로 72% 늘었습니다. 또 금융위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복합지원 전달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소득, 가족관계, 연금 등 20여 종의 금융 관련 정보를 연계하는 서비스인데요. 이를 통해 고객 맞춤형 지원을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연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지역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찾아가는 복합 지원을 통해서인데요. 금융위는 지방정부와 협약 체결을 통해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복합 지원 미리 알림 서비스 도입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제적인 맞춤 지원이 가능하도록 민간 금융앱 등과 연계해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고요. 또 소액 신행대출, 적금 등 민간금융 전용 상품 출시도 계획 중입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국가 데이터처로 승격된 과거 통계청의 농업 통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2020년 실제 쌀 생산량과 예상치 간 오차가 3% 이상 크게 났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2008년 통계청으로 이관한 농업 통계는 20종인데 이 중 통계청은 9종만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업 통계 관리가 부실한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2020년 쌀 통계의 오차가 컸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계 산출 당시 태풍으로 특별히 차이가 컸던 건데요. 데이터처는 2020년을 제외한 최근 10년간의 생산량 오차 평균은 0.8%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데이터처가 관리 중인 농업 통계 규모를 보면요. 2008년 농식품부가 20종을 이관했고요. 현재 데이터처는 12종의 농업 통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귀농어 귀촌인 통계 등 다른 조사와의 중복으로 폐지되거나 통합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데이터처는 농업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예시로 농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전자조사 방식을 도입했고 또 면적 조사 땐 위성 영상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데이터처는 앞으로도 농업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농업 통계의 정확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비행기 이용할 때 수화물 규정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가지고 타야 할지 붙여야 할지 고민한 적 있으실 텐데요. 공항에서 말하는 수화물은 비행기에 가져가는 짐 전체를 뜻합니다. 기내 휴대 수화물과 위탁 수화물로 나뉘는데요. 휴대 수화물은 승객이 직접 들고 타는 짐을, 위탁 수화물은 체크인 후 항공사에 맡기는 짐을 말합니다. 배터리류 제품은 화재 위험이 있는 만큼 정확한 규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은 기내 휴대가 원칙인데요. 보조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와 휴대용 라이터도 직접 들고 타야 하고요. 무선 고데기는 배터리가 분리된다면 배터리만 휴대하고 본체는 위탁이 가능합니다. 노트북이나 카메라 등 고가 전자기기는 기내 휴대가 권장됩니다.
파손이나 분실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요. 만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배터리류는 대부분 기내 휴대가 원칙이고요. 전자기기는 휴대와 위탁 모두 가능하지만 휴대가 권장됩니다. 다만 국가 항공사별 세부 규정은 다를 수 있어 출발 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수화물 규정이 헷갈릴 때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항공보안 365인데요. 모바일로 누리집에 접속해 물품명을 검색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국무회의 생방송 관계로 8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자, 잠시 후에 국무회의 KTV 국민방송과 KTV 국민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